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은 여성입니다. 제 인생은 정말 어디에다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얼룩지고 불우했는데요. 최근 들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힘든 시간을 지혜로운 저희 어머니 덕분에 마침내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들 저희에게 그렇게 기다리니 힘든 날 가고 좋은 날 왔다고 말씀해 주시지만 저는 시간이 흘러 좋은 날이 온 게 아니라 어머니가 좋은 날을 계획하고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기만 했는데 그 원흉이었던 아버지가 사라지고 마침내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된 지금에서야 사는 게 참 행복하고 즐겁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 소중한 건데 그 가족 관계를 이토록 망쳐놓은 아버지에게는 아직도 증오심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미워해봤자 소용도 없고 또다시 예전처럼 아버지를 미워하느라 시간을 낭비하고 살 수도 없으니 그동안의 인생을 여기 털어놓고 남은 가족들과 새 출발을 하고자 용기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정말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정말 오늘 밥 먹으면 내일 뭐 먹을지 고민해야 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어머니는 돈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신 것 같습니다. 24시간이 모자라게 청소일, 식당일, 목욕탕 세신사일까지 어디서 돈을 벌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하셨어요. 나중에는 몸엔 너무 무리가 오셔서 식당 일만 하시긴 했지만 한참 젊었던 시절에는 투잡, 쓰리잡까지 뛰셔서 몸이 나만하질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하면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조금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 새어나가는 돈이 너무나도 많았던 게 저희 집이 가난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표면적으로 멀쩡한 직업도 있고 수입도 꽤 되셨거든요. 다단계 판매를 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입만 살아서 초반에는 꽤나 장사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문제는 번 돈의 단 한 푼도 가정에 쓰지 않는다는 거였죠. 오히려 사업을 하니 자기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일하기 싫으면 몇 달이고 집안에 틀어박혀 놀면서 술이나 마시며 지냈습니다. 그나마 나가서 벌어온 돈은 도박으로 다 쓰기 일쑤였고요. 일은 열심히 안 하면서 3일이 멀다 하고 도박은 어찌나 성실하게 하는지. 돈을 벌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뤄오는 날이 다반사인데도 목숨 걸고 도박을 하고 남은 빚은 다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충당하곤 했죠. 가끔이나마 집에 오면 어머니 머리채를 잡고 돈 내놔라 악을 지르며 집안을 뒤엎는 통에 어머니도 그냥 돈 주고 내보내는 편을 택한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집에 없는 게 오히려 더 편안했으니까요. 정말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진저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매일매일 울며 지내셨고요. 집에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투잡 쓰리잡을 뛰어야 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는 아직도 생각만 하면 마음이 미어지곤 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왜 이혼하지 않고 여태까지 살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혼 문제도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가족은 마침내 비로소 자유가 된 셈이지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저희 아버지는 술, 도박도 모자라 폭력까지 일삼곤 했어요. 별다른 일이 없어도 기분이 좋지 않으면 저와 어머니, 동생이 머리채를 잡고 늘어졌죠. 생각해보면 초등학교도 가지 않은 조그만 아이였던 저와 동생이 때릴 때가 어디 있었다고 그렇게 폭력을 휘둘렀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너무 어려서 다른 집 아버지들도 그렇게 많이 때리시는 줄 알았네요. 지금이야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문제가 큰 문제가 되어 알아차리고 신고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남의 집 집안 사정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는 식으로 쉬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 사람들이 대부분 가난했고 가정폭력이 자주 일어나는 가정이 많았던 것도 쉬쉬하는데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자기 집안 문제 해결하는 데 급하고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해서 모르는 척 지내고 남이 알까 두려워하며 살았으니까요. 저희 아버지도 집안에서 하는 짓은 치가 떨리는 사람이긴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겐 예의 바르고 남들 눈에는 올바른 사람으로 비춰져서인지 아버지가 그런 사람인지 아는 사람도 없었고 본인이 나가고 싶어 하지 않으니 저희가 집에서 떼어날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어머니는 워낙 삶이 힘드니 원래 다들 그렇게 산다 생각하고 어디 도움 청할 생각도 안 드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 아버지는 겉으로 봤을 때는 직업도 있고 옷도 말끔하게 입고 다니고 차도 반짝반짝한 거 혼자 끌고 다니시니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회 구성원 같았어요. 그 직업이 다단계고 차도 옷도 다 빚내서 샀다는 걸 아는 건 저희 가족들밖에 없었죠. 생각해보면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가 화를 잘 내고 화가 나면 물불도 못 가리는 사람이긴 했지만 처음부터 직접적으로 손을 든다거나 어머니가 힘들게 벌어온 돈을 뺏어가 도박을 한다거나 하는 몹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동생이 태어나고 얼마간의 기간 동안은 아버지도 가정적이진 않았지만 회사도 성실하게 다녔고 어머니도 몸이 망가질 정도로 일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저 적당히 가게에 보탤 정도의 파트타임 식당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셨던 것 같아요. 집도 그때는 오래된 복도식에 평수도 작았지만 주공 아파트 같은 데서 살았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도박을 시작하면서 가정이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버렸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고향 친구라는 아버지의 친구가 회사를 그만두고 같이 다단계 사업을 하자고 설득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 아버지가 사표를 내고 사업을 시작한 게 저희 집에 들이운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시작한 초반 몇 달 동안 회사 월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돈을 꽤 많이 번 모양이에요. 평생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던 아버지는 그 돈을 감당하지 못하고 유흥거리와 사치에 쏟아붓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시작한 도박은 결국 죄 없던 저희 가족들의 삶까지 구렁텅이에 빠뜨렸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만 골라서 하니 사람이 돈과 도박에 미쳐 점점 숨겨진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도박에 미친 아버지가 집에 있는 돈을 다 끌어쓰는 바람에 집도 단칸방으로 이사간 것도 모자라 심지어 아무리 아파도 몇 푼 하지도 않는 병원비, 약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생으로 끙끙 앓았던 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정신을 못 차리고 아버지라는 지위에서 벗어나는 짓만 골라서 하더군요. 제가 초등학생쯤 되자 유흥가에서 만난 여성들과 대놓고 바람도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을 거예요. 하지만 어린 저와 동생은 차라리 아버지가 바람을 피우느라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면 그나마 마음 편하게 잠들 수 있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매일 밤 내일도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빌며 잠들던 생각이 나곤 해요. 누구보다 이혼하고 싶었을 어머니는 아버지의 폭력이 두려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고 어쩌다 한번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아버지는 저와 동생들까지 손찌검을 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가 그 지옥 같은 아버지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여태까지 저와 동생을 지켜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수입이 있고 그 수입을 자신의 사리사욕에만 쓰느라 기초생활수급자조차 되지 못했던 상황에서 밤낮 없이 일해야 했고 이혼조차 해주지 않아 저희를 두고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없으셨을 텐데 끝까지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나네요. 제가 고등학생쯤 되어서야 저희 가족은 아버지의 폭력과 도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벗어난 계기가 지금 생각해도 어이없지만 아버지가 마침내 무수히 많이 만나던 불륜녀들 중 한 명과 살림을 차려 집을 나가신 거예요. 제 생각엔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느 정도 본인 손아귀 안에 집안이 돌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아버지에게 이판사판으로 대들기 시작한 저도 있고 무엇보다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보다 훨씬 몸도 커지고 힘도 세지기 시작한 남동생 앞에서 아버지의 폭력이 무력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처럼 며칠에 한 번 집에 돌아오면 제가 집 문부터 잠그려고 들고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때리려고 하면 동생이 와서 막아내니 조용히 집안에만 계시다가 또 도박하러 가거나 여자 만나러 가거나 하다가 결국 본인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가 살겠다고 선언하신 거죠. 그렇게 말하면 저희가 퍽이나 가지 말라고 빌 줄 알았나 봐요. 의기양양하게 나가서 살겠다가 말하길래 좋다고 바로 일어나서 짐 싸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나가라고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다고 꽉 질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랑 바로 몇 안 되는 아버지 짐 쌌어요. 어찌나 바깥 생활을 많이 했던지
짐도 많이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대로 짐 대충 싸서 문 앞에 내놨고 나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자기 발로 나가는 게 아니라 저희한테 쫓겨난 거죠. 아버지가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또 뭐라고 화내며 손찌검 하려고 하는 걸 막 고등학생이 된 남동생이 맞고 문 쪽으로 거의 밀다시피 했습니다. 엄마 오시기 전에 지금 나가세요. 더 험한 꼴 돼서 나가기 전에. 그리고 다시 한 번만 더 이 집에 오시면 그땐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좋은 말 할 때 빨리 가세요. 거의 협박처럼 말하는 남동생의 말에 아버지가 저놈은 아비도 없는 놈이니 뭐니 어쩌고 동네방네 다 들리게 소리를 질렀지만 동생은 단호했어요. 결국 동생에게 힘으로 밀린 아버지는 짐 싸들고 그 여자 집으로 갔죠. 그 초라한 모습이 제가 본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아버지가 다른 집에서 살림 차리겠다고 말한 게 너무나도 화가 났지만 그것보다 앞으로 어머니를 괴롭힐 일은 더 없을 거니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말씀드리고 비밀번호를 바꾸든 이사를 가든 아버지가 영원히 못 찾을 곳으로 가자고 말씀드렸죠. 이혼 얘기만 해도 길길이 날뛰는 아버지가 두려워 차마 말도 꺼내지 못하고 참고 살았던 어머니도 저와 동생이 계속 설득하고 앞으로 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좀 나셨는지 마침내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이혼을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뒤바뀌고 본인이 불리하다는 걸 직감적으로 깨닫게 된 아버지는 죽어도 이혼을 안 해주더군요. 이혼하면 자신이 책임이 있으니 위자료도 줘야 하고 저희 키우는 양육비도 줘야 하잖아요. 법적으로 엮이면 책임져야 하는 일이 많으니 절대 안 하겠다고 또 난리를 치더군요. 이혼 문제로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해코지할까봐 저와 동생이 두 눈 부릅뜨고 집을 지켰지만 학교를 가거나 해서 불가피하게 집을 비울 때면 마냥 이혼해달라고 주장만 하기에도 무서운 입장이었죠. 소송을 하면 될 문제였지만 아버지 도박빚에 구멍난 생활비 메꾸느라 힘들기만 했던 저희 집에서는 변호사 비용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지금에야 성인이 되고 여러 가지 가정폭력 문제로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도 많이 생겼지만 그때는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모르기도 했고 돈 문제도 있어서 그저 남은 돈으로 아버지가 모르는 곳으로 이사하는 것만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네요. 아버지가 찾아오려면 등본 떼어 주소로 찾아올 수 있었겠지만 남동생의 존재가 못내 두려웠는지 이사한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도박 비용도 어머니 돈에서 나가지 않게 되니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았어도 그나마 집안 사정이 나아지기 시작했죠. 애초에 이혼 안 해줄 거 빨리 다른 살림 차려서 나갔으면 그렇게 힘들게 살진 않았을 텐데 아버지가 다른 살림을 차린 것보다 어머니를 더 오래 괴롭히고 뒤늦게야 나갔다는 사실이 더 화가 날 정도로 아버지가 증오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마침내 몸이 망가지게 하던 부업들을 그만두시게 되었고 식당 일 하나만 하면서 무리했던 몸도 많이 회복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저도 동생도 집안 살림이 살림인 만큼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진학은 상상도 하지 않고 바로 취직했고 돈 모아서 어머니와 아버지 이혼시키는 것만 목표로 하고 살았죠. 가장 화가 나는 점은 아버지가 새살림 차린 불륜녀에게는 둘도 없는 남편 행세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지나서 본색을 드러냈을지는 모르는 일이지만요. 그렇게 아버지가 집을 나가고 이혼도 무마되면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최근까지 저는 아버지 소식을 전혀 모른 채 살았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제게 아버지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런데 얼마 전 아버지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박하고 노느라 다른 성실하게 사시는 분들 다 받으신다는 건강검진 한번 제대로 받은 적 없었는데 배가 아파 병원에 가보니 이미 진행이 꽤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빚을 내서 치료를 했지만 들인 병원비 보람도 없이 항암 치료도 잘 안 됐고 그렇게 고통 속에 갔다고요. 장례식 같은 거 당연히 해줄 생각도 없고 상주로 참여하고 싶지도 않아서 죽었다는 소식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속이 너무 시원하고 좋았어요. 변호사 비용 어느 정도 모아뒀다고 해도 소송하면 또 힘들고 수고스러울 텐데 그럴 필요가 없어지기도 했고 솔직히 이사 와서도 아버지가 언제 또 해코지 할지
마음이 항상 불안했거든요. 이제 불안할 일이 아예 없어진 거니 마침내 하늘이 저희 가족 편을 들어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며칠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집 앞 골목에 못 보던 여자가 얼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딱 봐도 무슨 유흥업소에서나 일할 것 같이 나이에 맞지 않게 화려한 치장에 화장도 두껍게 한 여자였어요.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 멀리서부터 뭔가 불안한 마음이 들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오랜만에 휴일을 맞아 장을 보고 온 저와 엄마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 대뜸 장바구니를 낚아채 바닥으로 집어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채가 뭐 하는 짓이냐고 여자 앞을 막아서니 그제서야 자기 정체를 밝히더라고요. 네가 정연이니? 나 네 아빠랑 살던 여자야. 내가 재혼했으면 네 새엄마라고. 갑자기 다짜고짜 이렇게 말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혼해달라고 해도 코빼기도 안 보이더니 왜 이제 와서 새엄마 타령을 하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지 뭐하는 여자인가 싶었습니다. 죄송한데 전 아빠 없는데요. 어디서 뭐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무례하게 굴어요. 하, 민석 씨한테 듣던 대로 예의가 아주 없구나. 너희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오는 기본도 모르는 애니까 당연하겠지. 말도 안 통할 것 같으니 결론만 얘기할게. 민석 씨 이름으로 보험 들어놓은 거 있지? 그거 좋은 말 할 때 주지 그래. 민석 씨 고생하는 동안 당신네들 병원비 한 푼도 안 보태고 병문안도 안 오고 모르는 척 잘 지냈으니까 그거 다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보험비도 내 돈이지. 내 돈 좋은 말 할 때 달라고. 갑자기 집은 어떻게 알았는지 찾아와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미친 여자인가 싶어서 무서울 지경이었습니다. 다짜고짜 돈을 달라고 매달리길래 정신이 없어 일단 바닥에 있는 장바구니 들고 어머니부터 집 안으로 대피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표정으로 그 여자 앞을 가로막고는 소리를 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보험비? 보험비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거 인간 같지도 않은 그놈이 평생 내 자식들 앞길 가로막는 거 도저히 못 봐주겠어서 내가 마지막으로 해놓은 거야. 그걸 왜 너를 줘? 너랑 일도 상관없는 돈을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달라 그래? 당신 돌았어?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화난 목소리로 소리를 치시는데 그 서슬에 저도 놀래서 등골이 써늘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자기가 와서 큰 소리치고 생떼 부리면 뭐라도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쪽에서 세게 나오니까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틈을 타서 저를 데리고 집 안에 들어와서 여자 바로 앞에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여자는 초인종 계속 누르면서 악을 쓰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잠잠해졌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동생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 어머니가 저와 동생을 거실에 불러 앉히셨어요. 아무래도 낮에 있던 일인가 싶어 긴장하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던 그 순간부터 모든 걸 예상이라도 한 듯 지혜롭게 판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너희 애비라는 사람 그렇게 집 나가고 며칠 안 돼서 정연이 너랑 정민이 학교 갔을 때 여러 번 집에 왔었다. 와서 또 좋은 남편인 척 하면서 그 여자랑 정리하고 집에 올 거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또 돈 필요해서 왔네 싶었어. 아니나 다를까. 도박을 해서 또 돈이 없는데 이 돈만 해결되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더라. 나는 같이 살고 싶지도 않은데 집안엔 가장이 있어야 한다느니 내가 내조를 잘해줘야 가족들이 다시 뭉친다느니 하는데 내 눈앞이 새하얘져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이사를 얼마나 다녀도 등본상 혼인관계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게 참 두려웠어. 그래서 그렇게 이혼하자 해도 이혼은 죽어도 안 해줬나 봐.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아무래도 애들이 당신에게 오해도 많이 있고 오는 게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지 않으니 내가 중재를 잘해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를 좀 풀어야 하지 않겠냐. 지금 이대로 계속 얼굴 보고 살면 서로 사이만 더 안 좋아질 텐데 내가 애들을 좀 설득하겠다 말하고 나도 이혼하자는 얘기를 더 이상 안 했지. 어떻게든 이 인간이 우리한테 들러붙을 텐데 당장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만 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니까 속이 참 답답한 게 이러다 내가 먼저 죽겠다 싶었어.
그동안에도 네 아버지는 도박 빚지고 나한테 또 연락 오기 일쑤였지. 이러다 해코지 하겠다 싶어 몇 번 갚아주기도 했는데 이렇게 평생 살 바에는 죽는 게 낫지 싶었다. 그 생각 드니 내가 죽으면 이 인간이 우리 애들한테 빌붙을 텐데 그 생각하니 내가 죽어서도 눈이 안 감길 것 같더라. 잠잠하다 했더니 저희 있을 때 오면 또 쫓겨날 거니까 아빠라는 인간이 힘없는 엄마만 집에 계실 때를 쏙 골라 등본 보고 이사 온 집까지 들락날락한 모양이에요. 참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얼굴이 달아오르더라고요. 그걸 또 아무 말 없이 혼자 버티고 있었을 어머니 마음은 어땠겠어요. 묵묵히 그 얘기 듣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야기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때쯤 정연이가 성인이 되고 형편도 좀 나아져서 내 보험이나 들어서 수령인을 정연이 너로 해야겠다 싶었는데 마침 너희 아버지가 또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오는 거야. 그때 내가 확 정신이 들더라. 그래서 내가 바로 너희 아버지한테 물었지. 안 그래도 연락이 통 없어서 걱정했다. 우리 나이도 나이인데 몸이 떨어져 있으니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 내가 힘들어서 지금 당장 그 큰 돈은 못 빌려주고 대신 당신 이름으로 보험 하나 들어줄게 이야기를 했지. 아니, 그랬더니 이 여자가 왜 그러나 싶으면서도 자기 보험 들어준다니까 거절은 안 하고 마냥 좋아하지 뭐니? 그래서 바로 보험사 데리고 가서 암보험이랑 사망보험이랑 이것저것 보험을 잔뜩 들었어. 그리고 당신이랑 나랑 신뢰관계가 다 깨져서 수령이를 나로 하면 당신 마음이 안 편할 테니 수령이를 성인이 된 정연이 너로 해야지 공정하지 않겠냐고 하니까 별 생각도 없이 좋다고 알겠다고 하더라고. 그거 다 보험 계약하면서 녹취해서 증거 자료로 삼았지. 네 아버지는 아직도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거다. 살아서 자식들 앞길 가로막을 줄만 알지 아무것도 못 해주더니 죽어서야 이렇게 조금이나마 아비노로 타고 가는구나. 오늘 찾아온 그 여자 자기가 와이프인 것처럼 꾸며서 보험금을 조금이나마 가져가 보려고 협박하러 온 거야. 아마 네 아버지한테든 보험사에든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 수령액이 상당하다는 걸 어디서 듣고 왔겠지. 그 돈은 너희들 돈이다. 아무도 건들 수 없어. 어머니가 속사포처럼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저희 어머니가 맞나 싶을 정도로 침착하셨어요. 언제 그런 생각을 다 하셨는지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들은 대로 저와 동생은 날이 밝자마자 변호사 사무실을 수소문해 상담을 받고 왔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이혼 소송 비용으로 모으고 있던 돈이 꽤 돼요. 다행히 걱정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었어요. 상담을 받아보니 변호사 말씀도 어머니 하신 말씀처럼 보험금이 깔끔하게 저희 돈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버지와 아무런 교류가 없는 상태라 아무 유언도 받은 적이 없어 보험 계약할 때 녹음한 독취본이 그대로 유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험금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혼 상태도 아니고 아무런 법적 보험도 받지 못하는 동거녀인 그 여자가 아버지를 간호한 것 또는 빚내서 아버지 치료비를 감당한 것은 그 여자가 호의로 그런 것이라 법적으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듣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참 세상이 드디어 우리 편으로 돌아섰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렇게 동생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어머니 이혼 소송 비용으로 모으고 있던 돈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쓰이게 됐지만 그 여자가 소송을 걸어도 상담받은 변호사님께 부탁할 수 있을 만큼 꽤 돈이 모여 돈을 모으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희만 어머니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저희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큰 판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상담을 받고 오니 마음이 후련해져서 마침내 보험금을 어떻게 쓸지 논의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가 또 집 앞에 찾아와서 난동을 피우더군요. 마침 남동생도 있었던 터라 어머니는 집안에 남겨두고 저희 둘만 나가서 상대했습니다. 아버지 없이 커서 예의도 모르는 것들로 시작한 욕설이 난무했지만 저희는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마친 상태여서 아무렇지도 않았죠. 오히려 여유롭게 웃어넘기며 그 여자가 하는 욕설들을 죄다 녹음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껏 웃으며 말했죠. 어머, 간호하시라 너무 힘드셔서 제대로 못 들으셨나봐요. 그 보험금 제 돈인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아, 보험금 있다고 말씀만 하시고 수령인 누구로 해놨는지는 말씀 안 하셨나봐요. 저희 아버지가
보험금 수령인 저로 지정해놓고 계약하셨던데 제가 아버지 유언을 따로 못 들어서 계약할 때 녹취 보니 유일한 유언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저한테 물려주고 싶다시는데 그건 제 돈이죠. 아줌마가 그렇게 떼쓴다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돈이 아니고요.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잘 알고 찾아오시든가 하세요. 제가 너무 여유만만하게 웃으며 비아냥대듯 말하자 그 여자가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표정이 싹 굳더라고요. 그러더니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령인이 너라고 누가 그래? 어디서 그래?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좋은 말을 할 때 줬으면 그런 일 없을 텐데. 너 아주 힘들어봐야 정신 차리는구나. 저희가 워낙 여유롭게 응대하니까 더 이상 돈 달라고 큰 소리만 내서는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법 얘기 꺼내면서 협박이라도 하려고 들더군요. 법이 누구 편인지도 모르고 법 얘기하면서 큰 소리 내면 어린 저희가 겁먹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저와 동생은 더더욱 여유롭게 대응했어요. 마침내 그렇게 우리를 고생시킨 아버지라는 인간과 그의 불륜녀에게 복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속으로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예, 제발 법적으로 하자니까요. 저희는 변호사 선임도 다 했으니까 그쪽도 변호사 데리고 오셔서 좀 교양 있게 얘기 나눠봤으면 해요. 뭐 자세히 알고 나시면 할 얘기도 없겠지만요. 그리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찾아오시는 일 2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어요. 경찰에 신고당하고 싶지 않으면요. 법대로 하자고 하자 그 여자가 안색이 싹 변해서 씩씩거리면서 골목길을 뛰어내려가는데 그 뒷모습이 어찌나 볼품없는지 처량하게 느껴질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좀 딱하기도 해요. 자기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빚내서 치료받고 아버지 도박빚도 다 갚아준 모양인데 누가 그러게 위자료 양육비 주기 싫어서 이혼도 하지 않은 가정 있는 남자와 살림 차려서 살라고 했나요? 자기 팔자지요. 큰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커다란 복수를 했다는 생각에 정말 평생 묵은 억울함이 사라지는 기분이더군요. 결국 이 여자도 앞으로 정말 힘들게 살겠지만 아버지도 마지막 가는 길까지도 억울한 사람 만들고 아무도 진정으로 슬퍼해주지 않는 인생 살다가 간 거잖아요. 이 업보는 어떻게 갚으시려고 그렇게 책임감 없이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안색이 시퍼렇게 지른 그 여자가 다시 저희 집 앞에 나타나 대뜸 무릎을 꿇더라고요. 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평생 뉘우치고 살겠다고 애걸복걸을 하는데 참 보기가 안 됐긴 했습니다. 근데 안쓰럽다는 생각이 드는 동안에도 저 여자 눈에서 저렇게 눈물 나기까지 저희 어머니는 얼마나 우셨을지 생각하니 그게 더 우라가 치밀더군요. 좋다고 저희 아버지와 살림 차리고 이혼도 안 해주면서 저희 어머니 괴롭게 한 건 생각 못하고 자기 발등에 불 떨어져서야 잘못을 뉘우치는 척하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저희 엄마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수령인인 저에게 잘못했다고 제발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는 걸 보면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것도 아니겠죠. 불륜을 저지르고 저희 어머니 마음에 대못 박은 걸 잘못했다고 진정으로 뉘우쳐도 모자랄 판에 돈 받으려고 저희 어머니 쏙 빼고 저에게만 죄송하다 하는 게 속이 너무 뻔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라고 면전에서 내쳤습니다. 지금까지 당신 욕하고 난동 피운 거 사진 다 찍어놨고 녹음해놨다고. 그것까지 신고하기 전에 가라고 쫓아냈어요. 정 돈 받고 싶으면 저희는 아버지 이제 가족으로 생각 안 하니 남아있는 아버지 가족들 찾아가서 받아내고 여기서 받을 돈은 1푼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몇 번을 더 찾아와서 경찰까지 불렀어요. 솔직히 후련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고 싶은데 자꾸 아버지를 들먹이며 집 앞에 찾아와 오는 게 저희로서도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결국 다시 이사를 갔습니다. 이제 등본에 아버지도 없고 사망신고로 주민등록 번호도 말소되었을 테니 더 이상 찾아올 일은 없겠지요. 이제야 아버지가 저질러 놓은 업보들에서 벗어나 저희 가족들만의 삶을 살게 된다니 새로 태어난 것처럼 후련하게만 합니다. 보험금으로 뭘 할까 어머니께 여쭤보았지만 어머니께서는 한사코 저희 돈이라며 논의하기를 꺼려 하셨어요. 본인이 모자라서 그런 인간 못될 사람과 결혼해서 저희까지 고생을 했으니 당신도 죄인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지옥 한복판에서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말입니다. 심지어 아버지와 같이 살 때 있었던 도박빚은 어머니가 다 갚아서 저희에게 남은 빚조차도 없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빚을 혼자 갚으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일하시느라 고생하시는 어머니가 애처로워서 동생과 논의를 해서 그냥 그 돈으로 어머니 자그마한 가게 하나 내드렸어요. 계속 남의 식당에서 눈치 보고 뼈 빠지게 일한 우리 어머니, 요리도 정말 잘하시는데 본인 이름 걸고 가게 하나 내드리고 거기서 편안하게 지내시면 그걸로 된 것 같아요. 계속 거절하시기만 하던 어머니도 마침내 가게를 계약하고 계약서를 받아들자 한참을 눈물 짓다가 마침내 웃어주시더라고요. 그 웃음이 너무나 고와서 동생과 어머니를 안고 또 많이도 울었습니다. 진작에 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에야 해드려 죄송하고 또 너무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지금은 가게 간판도 걸고 인테리어도 맞춰서 다음 주에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동생과 저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어머니의 가게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면서도 지금껏 고생한 일이 생각나 자꾸 눈물이 났는데 이 사연 보내면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지난날 다 잊고 웃는 날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가게 오픈날 전에 앞서 이 사연을 빌려 어머니께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엄마, 이 가게는 평생 고생만 시킨 아버지 마지막 돈으로 세운 것도 아니고 동생과 제가 어머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어머니가 미래를 내다보시고 차곡차곡 준비하셔서 마침내 어머니가 만들어낸 가게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희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옛일은 잊고 앞으로 열심히 살아봐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